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새로운 형식의 지역 종합 시사 뉴스 7시 오늘 제주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7시 오늘 제주는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갈등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안과 해법까지 모색하며 도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시청자 눈높이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쟁점에 가려진 본질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1980년대 이른바 막걸리 보안법 적용을 받아 수십 년간 고통을 당한 슬픈 사연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파괴됐지만 국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발해 오늘 새벽부터 택시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출근길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시청사 이전 부지로 계획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공공시설 용지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구도 속에서 진실이 묻혀지는 일이 없도록 참과 거짓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K. 녹지병원 내국인 이용 제한이 가능한지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일곱 시 오늘 제주 첫 순서는 올해 70주년을 맞은 4.3의 현장으로 갑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김가람 기자, 지금 4.3 평화공원 봉안관에 나가 있는데 희생자들의 유해가 모셔진 곳이죠? 네, 맞습니다. 이곳 봉안관에는 현재 409의 희생자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요. 2006년 화북천 긴급 구제 발굴을 시작으로 5년여에 걸쳐 제주국제공항 등지에서 발굴된 4.3 희생자들의 유해입니다. 올해는 70주년을 맞아 유해 발굴이 8년 만에 재개됐는데요. 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북부 예비검속 희생자들의 유해가 대거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항 확장 때 2차 매장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공항 주변 도두동에서 성인 유해 2구 등 4구가 발굴됐고, 최근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에서도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유해 1구가 발굴돼 모두 5구가 추가 발굴됐습니다. 올해 발굴된 유해는 DNA 감식 작업을 거친 뒤 내년쯤 이곳에 안치됩니다. 이 발굴된 유해에 대한 유전자 감식도 활기를 띠면서 군법회의 사형수 22명 등 29명의 신원이 새로 확인돼 유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유해 405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것은 121구에 불과해 제주도와 평화재단은 새로운 유전자 감식 기법과 체열 확대로 희생자 확인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가 4.3 70주년이었는데요. 어느 해보다 4.3이 주목을 받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네, 70주년을 맞아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평화공원도 개관 이래 가장 많은 43만여 명이 찾았는데요. 이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동백꽃 배치 달기도 반향을 일으켜 4.3의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전 국민 인지도도 지난해에는 68%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78%로 올라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가원수로는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미국의 책임을 묻는 10만 명 서명도 미국 대사관에 전달됐습니다. 특히 죄 없이 옥살이를 한 생존 수용인들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지난 1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공소기각을 구형한 가운데 다음 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4.3 특별법 개정, 기대와는 달리 해를 넘기게 됐죠. 네, 4.3 희생자 배보상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올해 추념식 때만 해도 여야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처리를 약속해 기대가 모였는데요.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다 지난 9월에서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부의 배보상 액수와 지급 방안 등을 요청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제주도는 내년에도 4.3 특별법 개정을 1순위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4.3 70주년의 설의가 불발되면서 이 자칫 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4.3 평화공원 보안관에서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4.3) 당시 국가 공권력은 무고한 제주도민들의 목숨을 빼앗아갔습니다. 이후 국가는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잘못은 반복됐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연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잘못된 행사로 한 개인과 가족의 인생이 파괴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네. 언제 누구의 사연인가요? 네, 언론에서 처음 소개해드린 사연이 될 텐데요. 1981년 제주에서 있었던 국가보안법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막걸리 먹다 한 이야기를 가지고 잡아갔던 옛날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 홍지화 씨 사연을 먼저 그분의 입장에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해방 이후 혼자 북에서 내려온 아버지와 제주가 고향인 어머니 사이의 장남으로 태어난 홍재화라고 합니다. 1953년에 태어나 올해 세상을 떴으니 햇수로 66년을 이승에서 살았네요. 하지만 제정신으로 산 날은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29살이던 1981년 7월 27일 밤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그날 저녁부터 술을 먹다 꽤 취했습니다. 11시 반쯤 TV를 보다 김일성이가 정치를 잘한다. 전두환도 어려서 정착이는 틀렸다고 내뱉었다가 손님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넉 달 뒤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더니 나를 잡아갔습니다.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말입니다. 사흘 뒤에 풀려났지만 바로 또 체포됐습니다. 영장도 없는 불법 구금이었죠. 지금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당시엔 국군보안사령부였죠. 한라기업사에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관이 뭔가를 적어놓고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전기고문까지 받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내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니. 월남한 아버지 영향으로 김일성을 증오하던 내가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이라니. 결국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감생활부터 나타난 조현병은 만기 출소 후에도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장이 이런 처지니 가족들의 고통은 말이 아니었죠. 남편 곁을 떠날 수도 있었던 집사람이 수십 년간 식당 종업을 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가족들 생각만 하면 지금도 눈을 감을 수 없네요. 도대체 국가는 나에게 왜 이런 형벌을 내린 걸까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정말 술자리에서 그야말로 막걸리를 마시다 한 말을 문제 삼아서 국가가 정말 개인과 그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데 김 기자가 또 추가로 취재를 했죠? 예, 이 홍지화 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고무찬양죄라고 합니다. 이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와 함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죠. 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별 문제도 안 될 발언 아닙니까? 하지만 홍지화 씨는 이 때문에 고문 후유증으로 보이는 조현병으로 올해 사망할 때까지 37년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취재진은 홍지화 씨를 수사했던 당시 경찰관부터 찾아 나섰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제 70을 넘긴 몇 명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필요가 지금 몇 년이라고. 할 일도 없네 진짜. 아니 그렇게 할 일은 없어. 한 가지만 여쭤봐도 한 가지만은 들었어. 방법을 바꿔 사건 당시 2살이었던 홍 씨의 큰아들과 국가기록원을 찾았습니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8년 전 국가기록을 보니 영장 없이 불법 구금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과를 하도록 국가에 권고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사과라도 제대로 했을까? 아버지한테 직접 와서,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가 살아계셨던 데잖아요. 아버지가 그때도 뭐 아픈 상태니까
정신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오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때 정말 죄송합니다 해갖고 정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직접 사과를 했다 그러면 저희 가족들은 그거를 그냥 이해했을 것 같아요. 고문 의혹에 대해서는 가혹 행위는 의심되나 가혹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의 옛 친구들은 고문 흔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합니다. 몇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 이상 몇 배 이상이 그 몸에 흉터가 있었던 것들은 몸에 곳곳에 예, 직접 보신 겁니까? 예. 등에 목보통이 베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인데 뭐. 본인도 직접 고문 당했다고 얘기하고. 예. 그냥 절대 말하면 안 된다 해서 말하면 자기 죽은다라고 해주다 죽은다라고. 절대 내가 비밀로 해서 말하지 말라 해서. 고문 당한 사실을. 예, 그거 알리면 안 된다 이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관 역시 지금도 고문에 대한 의심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하나로 인해서 정신적인 혼란이 와서 정신질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외부의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나 또는 고문이라는 어떤 그런 고통을 안고서 아마 그 스스로가 그렇게 변하지 않았나. 홍 씨는 제주 보안부대인 한라기업사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민간인을 군인이 조사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취재진은 당시 이 사건으로 한라기업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다른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래서인지 뭐 시시하는 눈치였고 그냥 거기서 갔다 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고 말씀드리신 겁니다? 한라기업사라는 곳이요. 전직 경찰관의 증언도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기무사가 이게 우리 경찰 비천이 역할들을 했다고 그때는. 그러니까 민간인들도 막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죠. 예, 그때만 해도 그 기무사 요원들이 뭐 경찰 출입하고. 홍 씨는 사망 전인 지난해 말 동생 도움을 받아 제주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판은 1년이 지나도록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재심을 열어보자 해가지고 변호사를 그때 해갖고 했는데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은 1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까지는 저는 무조건 그게 뭐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자체도 그냥 우리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이 남는데 민주주의가 말살됐던 1981년 사건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사건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왜 어떻게 그동안 사회적으로 한 번도 이게 조명받지 못한 건가요? 부끄럽지만 사실 저를 포함한 언론인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들이 주로 제주도와 경찰 등 주요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 중심으로 취재를 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저도 이번 취재를 하면서 그런 좀 반성을 했고요. 두 번째 원인은 이 가장에게 워낙 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계 유지도 힘든 가족들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여력조차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상황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에 사과를 권고한 건 2010년인데요. 이때는 이명박 정부 시기였죠. 근데 그 이후에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인권의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유족들이 재심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제주에서 4.3 수형에 대한 재심 재판이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심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사법부가 과거 자신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만 끌다가 기각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렇기에 시민들의 관심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취재를 하다 보니 이 40년이 다 돼가는 일이라서 그런지 당사자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인터뷰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문에 대한 결정적 증거나 증인을 제가 취재 과정에서 찾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고 홍재화 씨는 한라기업사에서 일했던 김익현이라는 그런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자기를 도와준 분이라고 지금 증언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1981년 한라기업사에서 근무했던 분을 아신다면 꼭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제보가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고 홍재화 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탐사K였습니다.
네,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 손보란입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택시 파업입니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제주도 내 택시업계가 오늘 새벽부터 24시간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택시 운행이 전면 금지되자 관광객과 도민들은 대체 교통수단을 찾기 위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면희 기자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적으로 택시 중단이 돼서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택시를 탈 수 없다는 공무원의 안내에 관광객들이 황급히 공항 청사로 발길을 돌립니다. 대구에서 금방 지금 도착해서 택시 타고 지금 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네요. 뭐 버스를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평소라면 택시가 줄지어 있어야 할 공항 택시 승차장이 현재 텅 비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택시를 포기하고 짐을 챙겨 버스에 오르거나 급히 렌터카를 대여하려는 모습도 종일 이어졌습니다. 또 택시 지금 운행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불편하시다고 급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 출근길에 나선 주민들도 불편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매불망 택시를 기다리다 뒤늦게 포기하고 버스를 타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며 정류장은 붐볐습니다. 10분 이상 기다렸는데 택시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도내 개인과 법인 택시 5,300여 대가 24시간 동안 전면 파업에 나서며 그 여파는 퇴근 시간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제주도가 공항을 중심으로 셔틀버스 9대를 투입했지만 노선이 한정돼 주민 불편 해소에는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제주도가 결국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립 사업을 백지화했습니다. 2년 넘게 지역사회에 논란만 남긴 채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정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곳이 바로 제주도가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했던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이전 부지입니다. 사업 추진 의지를 불태우던 제주도가 2년여 만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논란은 2년 전 제주도가 정부의 행복주택 공모에 참여하면서 점화됐습니다. 기반시설과 교통이 좋은 곳에 임대주택 건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지난해 3월 분양주택을 뺀 700가구 규모의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남은 도심 공공용지에 충분한 공론화도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비판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도는 60% 넘게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우며 돌파하려 했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최종 결정을 미뤘고 뒤늦게 백지화로 결론냈습니다. 그동안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으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시간을 빌어서 도민 여러분들께 많은 이해를 구합니다. 백지화 배경도 의문입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보통으로 분석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기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했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지방선거 때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그 후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의견들이 접수가 돼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을 하겠다는. 충분한 공론화 없이 사업을 강행하다 갈등을 불러오고 한마디 사과로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도정의 행보가 또 되풀이됐습니다. KBS 뉴스 강정훈입니다. 제주도가 올해 본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 삭감하는 규모가 4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올해 2회 제주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1,000만 원 이상 사업 가운데 전액 삭감된 사업이 118건에 4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삭감 이유는 사업자가 신청을 포기하거나 지역 주민의 반대, 보조금 심의위에서의 부결, 행정 절차 이행 지연 등으로 의회는 예산 편성 과정부터 면밀한 사업 필요성과 추진 절차 등을 주문했습니다. 제주 지역 가계대출이 처음으로 1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10월 중 도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2,054억 원으로 늘면서 15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도 1.4%로 전달보다 0.4%포인트 올랐는데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280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줄었지만
토지 등 주택 외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됐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전국적인 비판 여론에도 공론화 없는 사업 강행을 결정했고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예고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제주환경 10대 뉴스에 비자림로 확포장 논란을 우선순위로 꼽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도의회 제주신화월드 행정사무조사 부결과 법률상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불가 공식 확인, 중국 자본인 신화련 금수상장 환경영향평가 동의 등이 10대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갈등 해결 목적 운영되는 제6기 사회협약위원회가 오늘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첫 회의를 열고 2년간의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출범한 6기 사회협약위원회는 도의회와 법조계, 경제, 노동, 언론계 갈등 전문가 2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됐는데 제주도는 공공 갈등 발생이 우려되거나 갈등이 발생한 사안을 전수조사해 갈등이 심한 사업을 사회협약위원회 논의 과제로 회부할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제주 맞춤 훈련센터가 오늘 제주 시내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시 연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와 같은 건물에 자리한 센터는 각종 제조기술과 서비스 직종 훈련이 가능한 5개 훈련실과 4개 다용도실 등을 갖추고 100명에게 취업 훈련이 가능합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현직 강부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주도청 58살 김모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사업자 60살 이모 씨 등 모두 3명에게 재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 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 이 씨 등 2명으로부터 서기관 승진 축하금을 비롯한 2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읽어주는 아나운서였습니다. 찬성과 반대라는 구도 속에서 진실이 묻혀지는 일이 없도록 참과 거짓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K.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친절하고 보다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아무래도 제주 사회 최근 가장 큰 이슈,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가를 둘러싼 갈등일 텐데요. 그렇죠. 특히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내국인 진료만 막으면 공공의료를 지킬 수 있다는 원희룡 지사 입장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죠. 예, 설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주도가 허가를 앞두고 허가 조건에 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법적으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변호사 3명에게 물어봤는데 단 1명만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 명만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그런 조항을 걸고 허가를 해준 거죠? 네, 그 행정부 내의 법 해석 기관은 법제처인데요. 이 법제처가 지방 정부의 법 해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법제관을 파견합니다. 이 제주에 파견한 법제관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고 제주도는 그 답변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 조건부 허가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수그러들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내국인 진료를 거부했을 경우 의료법에 따른 진료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변호사들에게 다시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역시 같았죠.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는 법률에 도대체 어떻게 적혀 있길래 해석이 다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원래 법률 해석이라는 게 뭐 다수설, 소수설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아주 정당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사법부가 필요한 거겠고요. 영리병원의 근거가 되는 현행 그 제주특별법 307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06년 이후 쭉 이어져 온 조항인데요. 네. 법조항을 보시면 그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은 제주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딱 이 내용만 보면 내국인 진료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니까 내국인 이용을 금지한다는 조건을 또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 법제관의 문건을 저도 읽어봤거든요. 근데 공공성을 이유로 조건을 걸 수 있다. 이게 아주 핵심 논리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는데요. 이 바로 법률 조항이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법 제정자, 즉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어떤 의도로 문구를 만들었냐는 게 법 해석에 매우 중요하거든요. 정익한 우리 현행 제주특별법이 전시 뭔지 아시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요.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그리고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유도시특별법 이렇게 지금 법률이 변화해 오는데요. 네. 이때 법을 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번 이 법 20조의 4를 보실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네. 외국인은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지금 과거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의료기관으로 용어가 살짝 바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은 외국인 전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거죠. 이 제주특별법과 쌍둥이 법이라고 불려지는 법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인데요. 이 변천사를 보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03년 제정 당시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했고 2005년 개정하면서 내국인 이용을 허용했습니다. 2008년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료법인 말고도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인이 50% 이상만 투자하면 되도록, 다시 말해서 내국인도 50% 미만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2003년, 2005년, 2008년 결국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하나씩 교묘하게 줄여나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그 법률을 개정하는 논리의 흐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개정할 때마다 공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써 있거든요. 네. 처음엔 외국인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 있는 사람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근데 이게 장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외국인만 가지고 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 그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국인까지 이용했는데 왜 그런 병원을 외국인만 개설하게 만드느냐? 역차별 아니냐? 역차별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내 자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의료가 더 이상 그 생명을 다루는 공공 분야가 아니라 자본에서 투자해서 돈을 네.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제주특별법도 이런 흐름을 그대로 좀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얼핏 보기에도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는 게 시간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문제가 이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송을 낼지 안 낼지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소송은 해보면 그 결과는 결국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할 텐데 네. 행정법 전문가의 분석으로 제 의견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규정을 통해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아가지고 단 내국인은 영리의료행위 대상자에서 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과도한 것이고 예측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것이 법률에 의사할 것이 조건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본다면 사실 문제 있는 아주 위법한.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과 달리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 K였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태풍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제7호 태풍 에드는 오늘 오후 5시 현재 중심 기압이 950밀바로 강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은 제주도민들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보다는 올해 우수 직장 민방위대로 뽑혀 내무장관 표창을 받는 제주 우체국 민방위 됩니다. 이곳에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대부분이 기사들이 복잡한 시설을 벗어나서 그러나 이 말똥버섯과 유사한 독버섯들이 많아서 이것을 먹었을 때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소정말 폭포로 내려가는 계단 이쪽인 이곳까지도 때때로 물고 나갔을 정도로 파도가 매우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등등이와 대포가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가는 것 불법 구입된 지 20년 만입니다. 배설 경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이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강한 눈보라가 하루 종일 몰아쳤습니다. 제주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제주 미래를 설계했을 때 제주 지역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뭔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짤막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행동감 있겠죠. 정확하고 이런 교통문화 같은 것도 좀 잘 보여주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각 지역만의 특색을 살려서 조금 더 그런 무기들을 보완하고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대부분 지역에서 시간당 2에서 3mm 내외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고 한라산 정상 부근엔 약하게 눈이 날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안개나 방무도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짧을 수 있어 오늘 밤 운전하실 때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 가끔 비가 곳곳에 오겠는데요. 총 5mm 내외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북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11도에서 13도로 오늘 아침과 대체로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7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3m의 물결이 일겠고요. 내일까지 제주도 전 해상에 돌풍과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호도는 비가 오고 있고 초속 5m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현재 제주공항은 비가 오고 있지만 항공편은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엔 기압고려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첫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년 봄부터는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한 KBS 제주방송총국의 실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은 물론 따끔한 질책도 부탁드립니다.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뵙겠습니다.